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산정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강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인데요. 간단한 질문을 좀 드려보면 민주적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서로 간에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부정적 인식의 첫 번째는 비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결 양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되면 교권은 추락한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교사들의 의견은 적게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적 학교 문화가 쌓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민주적 학교 문화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명확하고 빨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넌제로섬 게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 양상이었던 의사결정 과정을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위해서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서 휴대폰 수거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어느 학교에나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제가 그때 근무할 때 광주에서 처음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였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때 당시 광주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을 수거하자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으셨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논쟁만 되더라고요. 근데 두 진영의 논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쉽게 의사결정을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첫 혁신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민주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제가 비폭력 대화를 한 3, 4년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는 내면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깊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휴대폰 수거를 주장하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뭐가 그렇게 우려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너무 안 하지 않냐,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안전, 친구 관계가 좀 소홀해진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욕구로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휴대폰 수거를 반대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욕구도 좀 들어봤는데요. 대체로 자율성, 휴식, 재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욕구고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구로 바꿔서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욕구에 집중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이 바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질문은 휴대폰을 수거할까요? 아니면 수거하지 말까요? 라는 질문이었다면, 욕구에 집중한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학생들의 자율성, 재미, 휴식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안전, 건강, 관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제로섬 게임을 넌제로섬 게임으로 바꿔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 누군가가 져야 되는 게임이에요. 휴대폰을 수거하든 수거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두 진영에서 서로 이기려고 힘을 이용하건 논리를 이용하건 이기려고 갈등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안만 찾아준다면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변화됐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객관식 질문이잖아요. 그냥 A냐 B냐만 따지면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서술형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바꿔놓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잘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는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 강연에서 나오는 생태 관계 강점이라는 그 관점이 이 학교 문제에 적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고 바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먼저 세 가지 관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태적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보지 않고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잘못이다라고 보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관계 관점인데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관계망으로 봅니다. 신뢰 관계라든지 아니면 관계 양도 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질과 양을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강점 관점은 개인의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열정, 강점을 활용해서 자존감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관점이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모르는 관점은 아니에요. 저도 다 알고 있었던 관점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효율적으로 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어떻게 바꿀까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었다고 보고요. 사례로 다시 들어가 보면 휴대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저 관점을 배우기 전까지 휴대폰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이게 학교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생태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학교의 시스템을 바꾸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학생들이 휴대폰 게임을 중단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휴대폰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했는데, 궁금증이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휴대폰 게임을 하는 걸 더 좋아할까요?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휴대폰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복지부장이었는데 복지실에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복지실을 리모델링 하면서요. 와이파이를 아주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게임하고 싶은 자여 다 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 난방도 돼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만화책도 제공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게임을 하러 왔어요. 한 100명 정도가 올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는데 이게 한 달 후의 모습입니다. 현재 와이파이가 매우 빵빵하게 터져 있지만 아무도 게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처음에 몇 명 학생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상황이 되니까 이게 한 달 이후부터는 거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 나름의 결론은 뭐였냐면 학생들은 휴대폰 게임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아합니다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만 그럴 만한 공간, 시간, 프로그램이 학교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결과를 교직원회하고 학생회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회하고 학생회에서는 논의 끝에 학생들이 쉬고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보시면 학급에서는 보드게임을 복지실에서 했던 것처럼 마련해서 쉬는 시간에 나눠줬습니다. 학생회 주관으로 운동경기 리그를 하는데요. 축구, 농구, 피구, 배드민턴을 합니다. 공간도 재구성하려고 했는데요. 학생 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에서 처음엔 출발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우리도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필요한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전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공간에 대한 욕구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욕구 순위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순위가 매우 낮은데 이미 학교에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 그런 걸 없애고 욕구가 매우 높았던
학생 쉼터, 선생님들은 상담실을 굉장히 요구하셨고요. 학부모님들은 학부모회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관점들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좀 제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 몇 가지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신발장 설치와 관련된 건데요.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의 신발장이 교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고 교실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규칙인데 그걸 어기는 학생들 있죠. 신발을 신고 교실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잡아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그때 그 당시 학생부장이었는데요. 왜 그랬니? 라고 하니까 선생님 발이 너무 차가워요. 선생님 비 오는 날은요 양말이 다 젖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1층에 신발장인데 왜 우리는 없어요? 뭐 불공평해요.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욕구는 편안함, 배려, 평등 이런 것들이었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학생이 7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거고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 질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고요. 안 지키는 애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건강에도 해롭다. 뭐 이런 욕구도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생태, 관계, 강점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청결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발장 시스템이 필요할까? 질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고요. 신발장을 1층으로 내리면 돼요. 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교장 선생님이 예산이 없습니다. 학생 700명 신발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1,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공간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바꿔봤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없다는 것도 효율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예요. 핵심적인 욕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과 예산을 가지고 신발장을 1층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공동체에 던진 거죠. 선생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는 학생회의 제안으로 결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회가 구성이 되면요. 방학 동안에 교육과 연간 운영 계획을 짜는 활동을 2달 동안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개학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요. 그 이후에 얘기해봤자 선생님들이 화만 내셔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합니다. 근데 그 회의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교실에 그 사물함이 하나 남는다. 저희가 학생 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물함을 활용하면 신발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학생 임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지 다 계산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월 달에 학교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교직원 연수 시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회에서.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그 자리에서 바로 예산 책정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들어간 예산이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죠. 왼쪽에 있는 게 그 교실에 있던 사물함, 이게 4인용 사물함 중에 한 칸을 열어놓은 건데요. 여기에 칸막이를 제거하고 칸막이 3개를 설치하면 4칸이 돼요. 거기에 신발을 이게 깊어가지고 2개씩 넣거든요. 그럼 8개가 되고 4, 8에 32 켤레의 신발이 들어갑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 학급당 3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급에 신발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사용하던 거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층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하고 실기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놨는데 신발을 신고 굳이 올라가는 학생은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많은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뭔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로 한 학교들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도 그랬습니다. 교권 침해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이 있었는데 교내봉사 5일을 받았어요. 근데 선도위원회에서 고민은 뭐였냐면 과거처럼 뭐 심부름 한다든지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교내봉사로는 문제가 재발되는 걸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교내봉사를 좀 해보자.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내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선도위원회 과정에서
선생님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학생이 나를 무시한다. 근데 무시한다는 말은 생각이고요. 욕구는 뭐겠습니까?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저만 싫어해요. 똑같이 떠들어도 저한테만 화내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존중,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는 사실 관계로 풀어야 될 욕구예요. 그래서 관계적 관점으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교내 봉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관계가 좋아지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기 싫은 활동을 같이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선도위원회에서의 결론은 뭐였냐면 배드민턴을 5일간 치세요였어요. 왜냐하면 그 여선생님이셨는데 저희 교사 동아리가 있었어요. 배드민턴. 그 중에서 여선생님 중에 제일 잘 치시는 분이에요. 제대로 배우신 분이죠. 남학생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배드민턴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세요 했거든요. 교내봉사 결과는 5일간 치고 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냐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만 봤을 때 얘가 너무 수업을 엉망으로 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애잖아요. 평소 모습과 달리 굉장히 운동할 땐 예의 바르고 우리 전라도 말로 싹싹하고 빈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얘가. 학생은 더 웃겼습니다. 이 여선생님이라고 이제 우습게 보고 갔는데 게임이 안 되게 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 제대로 배우셨거든요. 배드민턴 아시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에 엄청난 존중에 존경을 표시를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복도에서 이 이후에 선생님을 보면 90도 인사를 합니다. 이 학생이. 이게 존경의 표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풀렸고요. 수업 시간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활용한 교내 봉사가 실제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진짜 막막해요. 저도 막막했어요. 그래서 막막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해를 심하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얘가 저희가 알아보니 좀 환청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지원을 해줬죠. 근데 정신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얘가 이러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때문이다. 아주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거를. 저희 학교에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좀 심각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룹홈이라는 곳으로 학생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아버지하고의 분리를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자기는 절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중에 분리불안이나 애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노력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관계라든지 강점의 관점으로 한번 문제를 돌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강점 관점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일까? 학생이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할까? 근데 이 학생의 에너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지도하기가 그다음에 도와주기가 어려운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복지실에 와가지고 얘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당시에 저를 그려놓은 거라서 제가 재밌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닮았나요? 이건 남자 광고, 여자 광고입니다. 아무튼 그림을 썩 잘 그리는 건 아닌데요. 뭐 잘 그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면서 재미있어 한다는 게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그림으로 받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의 강점을 키워줄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건 우연인데요. 제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미용실에서 유리창에다가 하얀색 화이트 같은 걸로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와, 저거 괜찮겠다. 왜냐하면 저희 복지실이 이 어떤 공간을 유리로 막아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학생한테 복지실 유리창에 뭐 그림 좀 그려줄래? 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유리창 그림을 이제 이 학생이 그리기 시작한 날 우연히도 이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좋은 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같이 하고 싶다는데 어때?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학생이 한 일주일가량을 이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두 학생이 그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썩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서,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목표가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자해 행동이 사라졌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 때까지는 저희가 1년 넘게 계속 확인을 했는데요. 자해 행동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아버지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생이 죽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친구 관계가 살고 싶은 마음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가정의 문제는 두 가지 관점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도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저는 학교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 관계망을 키워주는 활동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두 번째가 더 경험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인식이 먼저 돼야 되겠죠. 어떤 게 우리가 문제인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욕구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보통 학교에서는 서로 간에 주장이 부딪힙니다. 주장이 부딪히면 대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욕구로 전환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만 되면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면 세 번째는 생태, 관계, 강점이라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걸 적절한 질문으로 공동체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문제 해결이 좀 빨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는 대결 양상에서 협력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빠른 문제 해결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학생 자치에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의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과 연관이 돼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도 학생들한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합니다. 학생회가 구성이 되면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학교에 바라는 게 뭐냐? 의견을 묻고 욕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하고 싶다고 한 게 학교에서 안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학생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그런 대안을 찾는다면 그건 수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서 아까 신발장 문제도 사실 그렇게 해결된 겁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대안을 찾기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욕구가 반영이 된 상태로 애들이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 찾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봤던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 찾기가 너무 힘든데, 야, 이거는 못하겠다. 자기들 스스로 요구를 접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학생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고 싶은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선생님들하고 또 부딪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실패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치가 좀 죽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공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굉장히 애들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기들의 대안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과목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에요. 과학에서는 절대선이 없습니다. 저는 진화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의사결정, 덜 치명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많은 나라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도 수직적 의사결정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이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선생님들한테 있어야만이 학교의 민주적 학교 문화가 저는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많은 교육감들이 당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아마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자치조례들도 몇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 더 나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